말씀이고요. 본질적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권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만 절차적 보장이 없이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권리를 절차적 보장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선도적인 개인이 그렇게 나서서 준다면은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기관 유권 해석으로서 그 절차가 보장돼 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유럽연합의 PSD2를 가져다가 훨씬 확대해가지고 보호 법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이제 모든 산업 또 정부 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은 굉장히 기묘하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뭘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이외에서는 이제 지급결제 산업을 중심으로 이 PSD2를 2009년부터 했고 작년에는 PSD2라고 개정안이 시행돼서 계좌 정보를 관리하는 서드파티 등도 도입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이번에 오픈뱅킹이 도입됐잖아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은행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신한은행 앱만 깔아도 농협은행 계좌를 볼 수 있고 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실제로는 지로 등록을 하는 거더라고요. 협조 요청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거더라고요.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신한은행 앱에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계좌 정보를 보고 그쪽에 조회할 수 있는 거. 나아가서 그쪽 은행에서 이체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결제 지시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EU에서 이러한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유럽 은행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업권별, 부처별 수직 분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의 세상인데 정부 부처는 그것을 세 개로 나눠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경제 시대에 서비스가 융합돼서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회에는 이런 수직적 분할 규제 체계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됐을 때 정통망법의 4장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그때 폐기됐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99년에 정보통신망법 4장에 온라인 프라이버시법을 도입해서 20년 동안, 지금까지 20년이고요. 2011년 기준으로는 약 12년 정도죠. 나름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정통부의 입김이 강하게 쓰였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이어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 규정을 폐지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개인정보보호 입법 자체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 정통망법까지 건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긴 한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법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놔두니까, 게다가 금융위는 또 신용정보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의 정의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똑같이 했고요. 비식별 개인 신용정보라는 개념도 넣었어요. 또 하나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온 거죠. 이게 신용정보법의 개정 역사인데 결국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각 법이 모든 정보를 포괄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 금융,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정보는 신용정보법에 적용을 받는데 금융회사의 인터넷 서비스 정보는 정통망법 적용을 받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게다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업권별 은행법, 여전법 이런 법들이 또 있어요. 거기도 다 정보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은행의 경우, 만약에 앞으로 의료 회사들도 이제 원격 의료가 시작되면, 만약에 거기는 이제 또 의료법의 정보보호까지 중첩적으로 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 담당하는 분들이 봐야 될 법이 서로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 이 중복과 충돌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 남의 부처 일에 개입하지 않고, 그거는 저쪽 가서 해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국민이 많은 불편을 가져왔고요. 뭐 이렇게 처벌 규정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뭐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훔치고 해킹하고 뭐 유출하는 것을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고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개인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그 명예나 지금은 폐기됐습니다만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경우 친고죄, 최소한 반의사 불벌죄 등으로 개인의 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형사처벌을 붙여놓으면서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가가 나서 보호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실제 국가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일일이 보호합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고소장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개인정보의 구체적 침해에 대해서 이 형벌 규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대량 유출이나 그런 경우에 또는 어떤 선택적 단속을 통해서 오남용을 구체적 적발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겠죠. 결국 개인의 침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호도 못하면서 결국 기업에게는 강한 형사처벌을 붙여놓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유인을 줄이고, 그리고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체계입니다. 형벌 위주의 처벌 체계는 독재 시절, 왕조 시절에나 있었던 것이고요. 발달한 민주 시민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형벌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나서서 직접 자기 발품을 팔아서 보호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기업에게는 임직원이 뭐 집행유예 하나 받는 것보다 100억 원, 1000억 원 과징금을 받는 게 더 뼈아프거든요. 그렇게 20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운영해 왔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수준은 훨씬 높아져서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런 법 체계, 이렇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붙어있는 법을 20년 동안 운영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국민이 문제인가요? 기업이 문제인가요? 법을 운영할 책임 있는 정부의 문제인가요? 국민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강력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즉 실무 운영이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정부의 법 운용 실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마이데이터 시대를 연다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서는 이렇게 또 개인정보의 정의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붙여놓으니까 고소하면 처벌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윈윈윈이 되는 게 아니라 루즈 총체적 실패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호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끔 신문에 나는 큰 사고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해커에 의해서 유출 사고를 당한 그런 기업만 아주 집단 돌팔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데이터 경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요. 구체적인 비식별화 조치 방안을 제시해 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즉 개인정보는요. 논리나 수학 공식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K3 익명성으로 개인정보성이 완전히 제거됩니까? 적절한 타협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원래 규범적 개념이라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 동기들하고 얘기할 때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면서 얘기하잖아요.
대학 3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밤새 춤추면서 즐겁게 놀았던 그 친구, 이렇게 누군지 다 아는 거죠. 우리 동기 중에 제일 키 큰 친구. 작은 정보로도 알 수 있는 사전에 이제 배경 지식, 다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대화는 개인 식별이 안 됩니다. 녹취록을 많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녹음을 해 있는 그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저거 거시기 이렇게 얘기해도 다 이해가 되는데 녹취록을 읽는 제3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대명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을 특정하는 상황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즉 비식별 정보는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일 때에만 개인정보예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다 비식별 개인정보도 전부 어떻게든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다. 그러니까 전부 동의를 받아라. 이 동의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식별 상태인데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식별을 해야 되나요? 비식별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동의 없이 그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해가지고 그리고 누군지 알아내서 동의를 받나요? 동의 없이 재식별하면 안 되잖아요. 비식별 정보는 그 자체는 비식별 정보인 거죠. 즉 동의 없는 재식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비식별 상태로 그냥 쓰는 거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침해는 아닌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비식별 정보를 동의받으라고 하는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즉 식별 정보와 비식별 개인 정보를 동등한 선에 놓고 같이 취급하는 거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식별 행위를 처리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장 큰 구멍이 빠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재식별을 처리로 보면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2조의 정의를 보면 식별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과태료로도 처벌이 안 되죠.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식별 상태 정보를 결합해서 식별하는 행위는 수집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 등 개인정보 보호론자 쪽에 보호를 우선하는 쪽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의 절차적 균형점은 동의 없는 재식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선에서 타협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근데 현행법은 동의 없는 재식별에 금지 규정이 없다. 그러니 위험성이 극대화되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내놨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됐으니까 재식별 할 거 아니냐 등등등등입니다. 그리고 비식별해서 활용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는 재식별 할 거 아니냐, 오남용 할 거 아니냐, 타겟 마케팅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3법에 들어갔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간 개선된 것은 이겁니다. 개인정보 3종 중에 비식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나항, 개정안의 나항인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입수 가능성 등 합리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 해설 및 지침서에요. 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거든요. 입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다 결합할 수 있지 하니까 비식별 개인정보는 모두 다 개인정보가 되는 걸로 취급을 해서 그 자체로 비식별 정보인 거. 예를 들면 차량 번호, 휴대전화 번호, 고객 식별 아이디, UUID 이런 것들 있죠. 대체 식별자 이런 것들 다 개인정보예요.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 시티에서 마음속에는 대체 식별자가 흐를 것이고 그것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안에서만 이루어질 건데 그 망 안을 흐르는 대체 식별자가 결국은 다 재식별되니까 다 개인정보지 하면 그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망 전체 개인정보가 흐르면 그거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다 취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죠.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망 보안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유출되면 다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명정보의 도입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가명정보법 도입되더라도요, 혼란이 확대 재생산될 뿐이지 저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고 시민단체는 반대하시고요. 근데 마이데이터 시대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금융위는 얘기합니다. 통합 조회할 수 있고 분석해서 제공 추천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정보 유체가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자기 정보은행격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맡겨놓고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개인정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자체로 비식별 정보인 것은 정보 주체가 누군지를 그 자체로는 알 수 없는 정보이니까 여기서 마이데이터의 내용에서 빠져야 되는 것인데, 현재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 쪽에서는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본다면 특정 개인과 연결되진 않지만 개인정보 안에 흘러서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되시겠죠. 이 차이는 무척 큽니다.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까지 만들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핀테크가 마이데이터 시대에 활성화될 것이다인데, 금융이든 어디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루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을 식별하는 상태인 식별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 베이스로 할 것이고요. 법규상 큰 문제는 없어요. 동의 없이 식별 정보를 다룰 수 없게 현행법에도 돼 있고 개정안에도 돼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하지만 여기에 식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정보 영역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가져간다면 바로 이러한 마이데이터 시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 모두에게 효용을 가져올 예방의학,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 상당 시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머신러닝의 학습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인공지능 업체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구해서 자율주행 실험을 하는데요. 그 이용약관을 검토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게 딱 들어있어요. 웨이모의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스타트업들은 그 데이터셋을 자기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거리를 다니면서 촬영을 하려니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까 1000억 단위로 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걸 다니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러려면. 근데 그 데이터는 구글이 줍니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다 이제 비식별 처리가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한 인공지능은 상업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뭐 하자는 거죠? 열심히 해보시고 실험실에서 잘 되면 우리의 라이센스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보고 너희 괜찮네 하면 너희를 돈 주고 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을 입도 선매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글로벌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빅데이터 개방되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마이데이터인데요. 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우려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이제 신용정보화가 되는데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 개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걸 넣어서 온라인 정보들에 대해 관할권을 넓히면 이게 다른 부처랑 합의가 돼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의료정보도 원래는 신용정보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 오랜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옛날에 진짜 친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한 10만 원 정도. 개인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침을 하는데 각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피가 막 흐르면서 야 1000만 원만 빌려주라고. 폐병이 걸린 거잖아요. 의료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집했죠. 그분의 신용은 제로로 떨어졌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돈 빌려주시겠습니까? 의료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신용 정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이데이터로 신용정보법으로만 규율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이건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금융위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는 부처별 수직적 규제, 업권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부처체 시스템이 새로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낡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는 좀 통합적으로 규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위가 이렇게 비금융 정보 전문 CB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신용정보 업자로 이미 만들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작년에 내놓으셨잖아요. 굉장히 앞서가야 하는 것이죠. 장점은 많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앞선 혁신 기업들은 과거의 정형 데이터 또는 금융거래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신용을 평가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주변 사람은 믿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잘 아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인이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가 있으니까 신용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에게는 복음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해외 유학을 가신 분들은 알지만 한국에서 내가 수십 년 은행 거래를 했는데 미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신용카드 발급 안 되지 뭐 등등등등 에러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한국에서 신용 등급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핀테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저도 이렇게 통합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를 집중하게 되면은 정보보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것인데, 이건 식별 정보들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정보들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미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뭐 리브라라는 자체 가상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너무 찻잔 속에 태풍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냥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잘 살지라고 해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모바일 경제 시대이고요. 2010년 이전에 보고 들었던 것은 지금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많은 게 달라졌고 이제 국민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해외 사업자를 바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앱을 깔아버리면 되는 거죠. 원격 의료가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원격 금융이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나요? 페북, 리브라, 암호화폐로 글로벌 대출하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뭐 페북은 이제 각 나라의 규제를 지키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규제가 일일이 정하지 않는 것을 막 치고 들어올 건데 금융당국이 그럴 때마다 다 규제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나요? 만든다 한들 미국에 있는 그 기업을 뭐 불러다가 어떻게 뭐 조사를 하기가 쉽습니까? 뭐 등등등등 막아도 막히지 않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료에 있지만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역진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 규모가요 아직 뭐 100억 원대, 뭐 많아야 1000억 원대. 가장 앞서 나가는 토스가 이제 1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거는 투자 가치일 뿐이지 실제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닐 수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넘어서 2조 달러로 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1위 그룹이 1300에서 1400조 원 정도 시장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 전체 합계 금액이 1,400조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기업 하나가 1,400조 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 데이터를 지켜주는 플랫폼 기업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현실 세계에는 그러니까 댐이자 방파제는 없잖아요. 댐은 뭔가 흘러나가지 못하게 지키는 내륙에 있는 것이고, 방파제는 파도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해변에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국부와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댐이자,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일단 키워놓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부와 데이터를 지켜야 마이 데이터도 있는 거고, 개인 데이터 주권도 있는 거고, 경제 주권도 있는 거고, 국가 주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데이터 제국주의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보호는 비식별 개인정보가 아직은 비식별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식별 개인정보와 똑같은 동의 트랙 안에 넣어서 과잉 보호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법이기도 하다. 그에 대해서 명확히 해결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데이터 시대에 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해줄 플랫폼 기업들을 육성하고 나서 이들이 커가면서 해외 기업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의 데이터를 모두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내면서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국내 법제도를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 답변 하나 주시고. 네,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늦게 하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 차지하게 되나요인데요. 사실 마이데이터는 정부의 용어이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제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플랫폼 경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 다 차지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가 우리나라 동영상 트래픽 90% 차지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다 보고 계시죠? 유튜브를 예로 들게요. 컨텐츠 어디 있습니까? 올리는 거? 해외 구글 서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이용 기록 어디 있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장악해서 광고비를 가져가고, 또 광고 보기 싫은 사람은 프리미엄 가입시켜서 회비를 가져가죠. 저는 이걸 CPM, 컨텐츠 프라이버시 머니가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 기록,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그 기업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뭐 30% 수준도 아니고 9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동영상이 아니라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죠. 이제는 갓튜브라고 하잖아요. 교육 플랫폼이기도 하고, 검색도 다 유튜브로 하고, 뭐 새로운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로서 돈 벌고 있습니다. 저는 이섭이라는 친구의 IT 소개를 많이 보는데요. 강추합니다. 이 친구의 지금 팔로워가 35만 명이에요. 이 친구는 집에서 자기 방에서 온갖 IT 제품 늘어놓고 그냥 카메라, 휴대폰에 대고 주저리 혼자 떠들는 게 자기 직업이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1억씩 벌 것 같습니다. 부모보다 돈이 많아요. 근데 주방에 계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 녀석은 하루 종일 벽에다 대고 떠들고 저거 뭐 해서 먹고 살 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먹고 살아요? 유튜브에서 먹고 살아요. 이 친구는 유튜브에 종속이 돼 있죠. 우리도 다 종속이 돼 있습니다. 이미 종속됐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